좋아하는 K-팝이 뭐예요? 전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저 엔믹스의 롤러코스터요. NCT 드림의 ISTJ 좋아해요. Blackpink, the happiest girl. 안티파죠. 저는 에스파의 썰스티요. 너는 닿을수록 thirsty 분명 가득한데 thirsty. 노래 혹시 작사가 알아요? 아니요, 작사가는 몰라요. 아, 몰라요? 좋아하는 K-팝 노래, 적어도 한 곡은 있고 한 소절이야 쉽게 부를 수 있죠. 세대와 성별, 나라를 넘어서서 누구나 함께 따라 부르게 만드는 마법 같은 가사. 그 K-팝 가사는 누가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멜로망스에서 작곡하고 연주하는 정동원입니다. 사람들에겐 아직도 멀고 비밀스럽게 느껴지는 작사가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K-팝 작사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특별한 순간에 함께했습니다. KBS 쿨 FM 특별 다큐멘터리 작당 모의 K-팝 작사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손에 묵직하게 느껴지는 감촉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듯 마음이 설렙니다. 조심스럽게 비닐을 떼고 커다란 앨범을 열면 접는 포스터, 멋진 사진, 빠질 수 없는 재미 포토카드까지. K-팝 앨범은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적혀있는 글씨를 읽어봅니다. 작사, 작곡, 편곡, 코러스. 한 곡을 만들기 위해 모인 다양한 이름 중에서 우린 작사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작당 모의 트랙 1 작사의 세계. 멤버들 얼굴이 너무 예쁘고 노래도 잘해요. 홍콩에 왔어요. B2B 너네? 너무 좋아. 그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네. 안무가 좋아. 너무 춤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K-팝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멤버들의 비주얼, 노래 실력, 그리고 화려한 무대. 그렇다면 가사는 어떨까요? NCT 127의 윤슬. 이리 와서 안겨 깊숙이. 바다랑 달과의 이런 사랑? 그런 표현은 가사여서 이게 너무 예뻐요. 저는 그 헬로퓨처의 NCT 드림의 헬로퓨처의 기다렸어 어서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작사가.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일단 기다렸어 어서와가 뭐라 해야 될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짧으면 2분 30초, 길어도 5분을 넘기지 않는 요즘의 K-팝. 노래가 짧고 강렬한 만큼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 멋진 가사를 써야 하는데요. 작사가들은 가사를 어떻게 쓸까요?
엑소 으르렁, 러블리즈 아츄,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를 쓴 서지음 작사가는 아이브의 11 가사를 쓸 때 방을 떠올렸답니다. 따분한 나의 눈빛이 무표정했던 얼굴이 널 보며 빛나고 있어. 널 담은 눈동자는 어려 내 안에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이 있는데 방이 있어. 내 마음을 빈 방에 비유를 했어요. 하얀 방이 있어요. 벽지도 하얗고 다 깨끗하고 가구가 있는데 가구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베이지나 뭐 우드 뭐 이 정도. 네네. 그냥 무난해요. 정말 플랫한. 네, 플랫한 방이 있고 네. 그리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조금 위에 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냥 일상에 편안하고 단조로운 걸 좋아하는 마음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소녀이고 네. 그리고 창문이 위에 달려 있다는 거는 네네.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 스타일이다. 네, 이런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네,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썼고요. 근데 그런 내 마음에 갑자기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벽이랑 네. 바닥에 점 하나가 딱 보이는데 이게 딱 가도 안 지워져요. 네네. 근데 보니까 그게 빛인 거예요. 빛이라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네. 또 어느 날은 또 다른 색깔 빛이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다가 그 빛들이 막 방을 채우기 시작해요. 도드러지고. 벽지가 만약에 뭐 꽃무늬였다면 잘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무난하고 단조로운 일상의 마음을 가진 나에게는 그 자그마한 상대방의 어떤 그러니까 막 썸을 탈 때 네. 어떤 작은 것만 이 사람이 딱 던져줘도 나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빛 사이에서 이제 자기가 너무 기뻐서 막 네. 춤을 추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창문 밖이 궁금해져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봐요. 오. 근데 뭐가 보이냐면 엄청 커다란 프리즘이 보이는 거예요. 프리즘이요? 네. 그 프리즘, 유리 프리즘이 그게 반사돼서 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유했거든요. 노래의 주인공을 사람이 아닌 동물로 상상한 작사가도 있습니다. 레드벨벳의 Better Be를 쓴 김인영 작사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노래는요, 좀 도도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내 마음을 보여줄 듯 말 듯 애태우면서도 나의 매력으로 좀 상대를 한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고양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을 말해보자면 길고양이에요. 동네에서 예쁨을 엄청 받는 아이인 거예요. 공주처럼 도도한 고양이인데 상상이 갑니다.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유독 나를 좋아해주는 아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동네에. 네.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가기 전에 늘 나를 찾아와서 막 예뻐해주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그 아이 없이 일상을 또 보내겠죠, 낮을. 네. 그러고 해가 질 때쯤 되면은 그 아이가 하굣길에 또 나를 찾아와서 막 놀아줘요. 그러고 그 아이는 집에 가고 난 이제 길에 남고. 네. 그 이미지 하나로 집중을 해서 쭉 썼었어요. 의인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물도 그렇고 네네. 의인화를 하면 좀 재밌는 가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요. 내가 널 골랐잖니? 하는 부분이 있어요. 1절에서는 내가 널 골랐잖니? 이렇게 말을 하고 2절에서는 난 내게만 이러잖니? 라고 말을 해요. 네네네. 그 부분이 집사간택인 거거든요, 고양이에. 내가 너 골랐으니까 데려가라, 이런 거. 엄청나게 설정을 해놓고 근데 가사에 그걸 안 넣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등굣길이 어쨌니 이건 너무 불필요하기도 하고 막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쓰기 위한 감정을 끌어내는 매개체일 뿐인 거지. My baby, you better be, better be. My baby, you better be, better be. My baby, you better be, better be. My baby, you better be. 노래에 쓸 전체적인 그림을 떠올렸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제가 작사가들과 이야기하며 놀란 건 단어 하나하나
깊은 고민이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유의 노 패러슈트를 쓴 전지은 작사가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죠. 사실 이 곡을 쓸 때 이 네. 추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나의 상태가 마치 구름 속에 투명 감옥에 있는 느낌? 구름 속에 투명 감옥. 그러니까 위아래 상하 좌우 구분도 잘 안 되는 네. 뭔가 현실감도 없고 네네. 그런 곳인데 추락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네. 떨어진다, 추락한다, 뭐 시험에 떨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을 주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하강이나 착륙 같은 느낌은 같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그렇죠. 안정적인 느낌. 내 의지로 네. 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내 의지가 담긴 네, 그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고심해서 고르는 것. 혹시 시를 쓰는 일과 닮지는 않았을까? 시인이자 작사가로 활동하는 구태우 작사가를 찾아갔습니다. 역사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더니 손이 발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발 달린 짐승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 발로 서 있기보다 네 발로 엎드리는 일이 편합니다. 다만 그때 너의 표정을 볼 수 없음이 유감입니다. 샤이니의 드라이브라는 곡을 좀 읽어볼게요. 날 부르는 초록빛, 그 끝에 혹시 네가 서 있나? 또 발을 돌려 난 일부러 멀어진 이 방향조차 틀린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읽어본 건 정말 살면서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시인과 작사가 둘 다 흔한 직업은 아닌데요. 사실 처음부터 시인이 될 생각도 없었고 작사가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문학이 좋고 음악이 좋아서 계속 시를 뭔가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고 작사도 뭔가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다 보니까 이제 찾아봤었죠. 작시와 작사,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래도 함축적으로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도 두 장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단어도 고르고 골라서 이제 써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가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다면 작사는 문학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당연히 문학적이고 시적일 수는 있어도 저는 어디까지나 작사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는 어디까지나 문학이고요. 그래서 두 분야의 운율이 있더라도 사실 사용하는 운율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그룹인지 걸그룹인지 그리고 신인인지 아니면 몇 집 앨범을 냈는지 그리고 이번 앨범이 뭐 여름 그 계절에 맞게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뭐 템포가 좀 빠른 곡인지 미디엄 템포인지 발라드인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도 아무래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부자유 속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부자유 속의 자유라는 말이 문학과 가사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같죠.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에 맞춰 대중의 선호와 노래 스타일에 맞춰 정해진 영역 안에서 작사가의 개성을 표출해야 합니다. NCT, BTS, 르세라핌, 최신 앨범에 이름이 빠지지 않는 작사팀 당캐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의뢰받은 대로
남의 이야기를 철저히 써줘야 되는 직업인데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게 처음에는 내가 아티스트여야 가능한 이야기를 풀려고 하는 네.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 만족감하고는 상관이 없이 선택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예컨대 뭐 멜로망스의 표현법하고 아까 말했던 NCT 같은 팀의 표현법은 완전히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네. 누가 가창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서 그 여러 팀의 언어를 조금 두루두루 체득을 하고 있어요. 아티스트에게 어울리는 가사를 쓰는 방법, 앨범 컨셉에 따라 가사의 소재가 결정되기도 한다는데요. 가수 유나의 곡을 쓸 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앨범명이 끝 이론이었어서 네. 그 물은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흐르듯이 살면서 이제 온갖 가능성들을 좀 만나보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썼고요. 네. 뭐 이제 물줄기는 꺾이지도 않고 사실 멋지도 않고 때에 따라 막 모양을 변모해가면서 앨범 주제가 끝 이론이었고 약간 네.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 앨범에는 복수의 곡으로 참여를 했는데 네. 그거를 각 곡마다 소재를 다르게 해서 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끝났고 이제 새로 시작이야 라는 말을 결국은 조금 요 물이라는 소재에 맞춰서 풀어보았어요. 수없이 많은 길이 여기 열려 있잖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편하게 부를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정아리 작사가는 보아의 브리스를 쓰면서 발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하네요. 저도 벌스 첫 줄을 엄청 신경 많이 쓰는 편이라 첫 줄이 시작이 안 되면 아예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오히려 첫 줄은 금방 나오고 오. 뒤에가 조금 잘 안 풀렸던 곡인데 마지막 수정 요청이 온 곳이 여기였거든요. 이 밤이 끝나고 모든 게 다 망가진데도 여기였는데 사실은 위에가 이제 붉게 물든 감정을 다 삼켜버려도 이거라서 아래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뭐 끝나고 뭐 다 하얗게 재가 된대도 약간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아님이 이제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가 입에 좀 안 붙기도 하고 잘 안 들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단순히 입에 안 붙는다 이게 아니라 안 들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뭔가 딱 한번 띵 한 거죠. 제가 또 이제 약간 너무 표현에 집착을 하고 이게 음악이 어쨌든 전달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또 내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또 약간 반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 여기가 너무 확실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지, 약간 뭔가 이게 음악은 진짜 모두를 위한 일이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작사, 영감을 받아 쉽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부자유, 무한한 상상과 현실 세계, 예술과 기술 사이에서 작사가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마시고
작당모의 트랙 2 K-팝만의 언어.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에서 점수, K-팝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축하드립니다. 지수의 꽃, 세븐틴의 손오공, 뉴진스의 슈퍼샤이, 에스파의 스파이시, 르세라핌의 언포기븐, 여자아이들의 퀸카. 2023년 상반기에 사랑받은 곡들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K-팝의 가사는 다른 장르의 노래 가사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요즘 K-팝들은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귀에 쏙쏙 잘 꽂히는 가사들이 많고 특히 이제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뭔가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추임새도 약간 베이비 같은. 좀 희망찬 노래가 많고 영어로 된 노래가 많아. 반복되는 구절이 많다는 의견인데요. 황선업 대중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K-팝이 붐업이 되던 시기가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단어의 어감이나 발음을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저는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가사의 의미보다는 청각의 자극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시기였던 건데요. 예를 들어서 후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던가 독특한 발음의 단어를 반복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 흐름이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가 수능 금지곡을 탄생하게끔 한 요인이 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샤이니의 링딩동이라던가 티아라의 보핍보핍,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그리고 비교적 최근 곡인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등 이런 전략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꾸준히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팝 가사에서 영어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황선업 평론가와 김유나 평론가는 영어의 비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글이랑 영어가 혼용되는 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K-팝 사운드가 그만큼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 그 구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나 타격감을 가진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희도 팝송 듣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사 다 알아서 우리가 그 노래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가 되게 좋은데? 라고 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노래 가사가 번역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나 이 노래 너무 사랑해. 이렇게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가사라는 것은 이 노래 좋다 해서 나 이 노래 진짜 내 인생 노래야. 사랑해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가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K-팝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K-팝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사를 직접 쓰는 작사가의 입장은 어떨까요? FX의 추,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까지 300여 곡 넘게 작사한 조윤경 작사가에게 영어 비중이 늘어난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리스너분들께서 영어가 절반이 넘는 가사가 이걸 과연 K-팝이라고 할 수 있냐, 좀 자각을 좀 가져라, 이런 피드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볼 때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K-팝이 글로벌화되면서 엔터 쪽에서 영어를 많이 섞어주세요라는 게 그게 리드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구체적인 곳은 영어가 몇 % 이상 들어가게 해주세요까지 요청을 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회사에서 원하시는 방향성을 따라가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어가 확실히 요새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작사팀 단케.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요즘에 K-팝이 많이 글로벌해지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억지로 영작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영어가 모국어가 다 아니기 때문에 네. 데모 가사를 조금 자연스럽게 살려서 그 내용하고 어우러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고요. 이제 데모가 한글이 아니라서 내가 영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네네. 진짜 최대한 쉬운 영어 있죠. 초등학생 한 저학년에서 고학년 정도가 들어도 이해 가는 말들로 넣으려고 하는 편. 세계로 뻗어나가는 K-팝의 흐름상 여러 언어가 섞이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음악이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어와 영어의 비율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일단 사랑이랑 자신감에 관해서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Love Yourself가 좀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되게 좀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사랑 얘기나 본인의 커리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희망적이고 좀 어려움에서 이겨내려는 그러한 의지들이 많이 돋보이는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짱이다. 너희들은 날 넘볼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여돌 노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인데요. 2000년대 초반 K-팝 가사와 2023년의 K-팝 가사, 형식 말고 가사 내용도 바뀌었을까요? 대부분 가사들이 널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저는 I love you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멋지고 네.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이 너무 멋지다. 나 이렇게 너무 멋있어. 약간 자아가 강한 네. 여자를 그려도 좋지 않을까. 최대한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서지음 작사가 말대로 2023년 K-팝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주체적인 자아를 그려낸다는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네요. 바로 세계관이요. 제가 생각하는 K-팝 가사에서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노래를 위한 가사가 아니라 그 그룹이나 그 그룹의 어떤 스토리들을 가사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K-팝 가사의 재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세계관 같은 건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엑소의 가사, 일부 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 같은 것들이 가사에 같이 들어간다거나, 샤이니 같은 경우에 이제 데뷔곡이 눈 안 너무 예뻐였는데 한 10여 년 정도? 10년까지는 아닌가? 한 7, 8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좀 성숙한 멤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느낌으로 그때 그 사랑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자신들의 어떤 스토리를 노랫말로도 이어가는 좀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K-팝 가사라고 생각하고요. 2020년대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가사의 팀의 캐릭터나 아이덴티티, 서사를 투영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르세라핌처럼 피어리스와 같은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하거나 역경을 넘어서 서로 연대하는 가사로 팀에게 서사를 부여했고요. 독특한 세계관을 활용해서 독창적인 표현을 선보인 에스파의 블랙맘바 같은 노래도 있었고요. BTS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을 있는 그대로 투영하면서 동세대 대중들에게 많은 공감을 사기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가사를 통한 차별화의 측면이 좀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전에는 차별화의 수단이 퍼포먼스나 음악 스타일, 비주얼, 뮤직비디오 등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가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팀인지에 대한 기반을 만든 상황에서 활동을 시작한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두 평론가 말처럼 요즘 K-팝 가사는 가수와 연관된 세계관이나 서사가 들어가 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재미를 준다는 거죠. 가사를 쓰는 작사가라면 세계관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김인영, 서지음 작사가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저는 르세라핌 거를 쓸 때 서사가 나름 있는 그룹이거든요. 데뷔 앨범 피어리스부터 해가지고 왜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지가 멤버별로 서사가 다 있어요.
그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해야 했었고, 아니면 판타지적인 세계관에 대한 서사는 에스파 같은 그룹도 따로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들여다봐야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저는 세계관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게 너무 막 구체적으로 세계관이 있으면 사실 가사에 저는 조금 우겨넣게 되는데 그 부자연스러움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세계관이 없을 때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요즘 K-팝이라고 해서 서사나 세계관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래에서 듣고 싶어하는 건 사랑, 이별, 응원 이런 보편적인 감성을 다뤄야 하니까요. 포맨의 모태와 K-윌의 러브블라썸, 신용재의 가수가 된 이유까지 디테일한 가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민현재 작사가를 만나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강렬한 메시지가 그 노래를 기억하게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때 계속 이제 따라 부르고 듣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쪽에 많이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어떤 노랫말들을 되게 좋아해요. 조금 더 현실적이고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사는 어떤 이런 일상의 것들을 좀 노래 속에 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눈에 그려지는 가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험에 많이 치중하려고 하고, 그게 꼭 경험이 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뭐 제 주변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본 제 3자의 경험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경험하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결국 거기에서 뭔가 소재거리를 찾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패션의 유행도 돌고 도는 것처럼 대중에게 사랑받는 노래 가사도 다시 돌고 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예를 들면은 그런 뭔가 그 2000년대 뭐 중반 뭐 이때 발라드 가사들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이거 되게 현실적인 가사다라고 했지만, 막상 더 옛날 막 1900년대, 1990년대 가사들을 보더라도 그때도 되게 현실적인 가사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윗선배들이 했던 어떤 그런 가사들.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걸 몰랐는데 정말 옛날 거를 다시 또 찾아보면은 그때도 이런 것들이 뭔가 또 유행이었을 때가 있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듯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돌고 도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를 직접 부르는 가수의 입장은 어떨까요? 작곡가이자 작사가, 여기에 노래도 참 잘 부르는 데이식스의 영케이에게 좋은 가사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가사는 어쨌든 와닿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와닿는 방법이 뭐 기쁨으로 와닿든 슬픔으로 와닿든 뭐 아니면 뭐 추억을 되새기게 하든 어떻게 해서든 사실 와닿기만 하면 그게 또 좋은 가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이제 듣는 사람한테 그게 모든 게 달려 있다 보니까, 쓸 때 최대한 와닿을 수 있게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읽는 자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또 해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가창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발음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오우에서 이 발음을 고음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 발음이 잘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가창자마다 다 다르고, 근데 어쨌든 저한테 와닿으면은 더 몰입해서 부를 수 있겠죠. 가장 최근 앨범의 최근 타이틀곡 이것밖엔 없다의 가사일 것 같은데요. 나에게 이것밖에는 없다, 사라져가는 이 사랑밖에 없다. 이 가사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음에 무언가 와닿는 가사라면 좋은 가사라는 이야기네요. 알면 알수록 더욱 빠져드는 K-팝만의 언어. 그럼 작사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샤이니의 더 필링을 작사한 조윤경 작사가의 작업기를 재현해봤습니다. 맨 처음엔 최소한의 정보만 담겨있는 데모곡을 봤습니다. 메일을 딱 받으면은 아티스트
메일 제목에 뭐 아티스트 이름, 뭐 데모의 제목, 그리고 내용 뭐 이런 파일이 이렇게 첨부가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서 아티스트 누군지 파악하고 그분들의 이미지를 머리에다가 올려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 데모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밑그림보다도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로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게 수채화일 수도 있고 유화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종이를 쓴다든지 뭐 캔버스를 쓴다든지 이 재질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를 고르는 작업인 것 같아요. 기본 정보를 확인한 후엔 노래의 기승전결을 나눠본다고 합니다. 곡의 시작은 verse, 후렴구는 chorus, 벌스와 후렴구를 잇는 곳은 브릿지라고 합니다. 데모를 받으면은 일단 처음에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승전결을 나눠요. 이거를 벌스 혹은 뭐 프리코러스, 코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단계를 떠나서 좀 그러니까 극으로 쳤을 때 저는 한 곡의 3분 남짓한 가사가 저는 한편의 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거든요. 또 이 샤인이라는 분들과 오랜만에 완전체 앨범이 나오는 이 분위기와 이 데모가 갖고 있는 벅차오르는 느낌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잡은 게 제가 처음에 썼던 소재는 조명탄이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샤이니가 다시 한번 이렇게 완전체로서 터져오르는 그 느낌을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그 느낌을 그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하여 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가수와 노래 분위기에 맞는 소재를 떠올렸으면 노래 속 음절에 맞게 가수가 잘 부를 수 있는 발음까지 고려해서 가사를 쓰는 거죠. 이 데모,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을 생각해 보면은 태워 빛을 보여줄게 이렇게 질러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태워 이렇게 소리를 살짝 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기준점으로 놓고서 음절을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되게 예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부르면서 가사를 쓸 때 이게 덜그럭거리거나 이게 아버지 가방이가 되면은 저는 이거를 그 구간을 제가 못 넘어가요. 이렇게 치밀한 고민과 세세한 작업 과정을 거쳐 4분짜리 K-팝의 가사가 완성됩니다. 보다 자유로운 fire in the sky 따라가면 돼 더 멀리 눈부실 네 모든 날 And now is the time 놓을 수 없어 이 순간 온 세상에 선명히 전해져갈 this I wanna be 거기서부터 찾던 빛이 되어줄게 네 평행선이 되어 작당모의 트랙 3 작사가를 꿈꾸는 이유. 똑같은 선율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쓰냐에 따라 가사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준비했어요. 제가 40초 정도의 멜로디를 만들어서 작사가 지망생들에게 작사를 의뢰했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멜로디 함께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나요? 지망생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일단 전반적인 멜로디에서는 조금 쓸쓸한 느낌이 들었고 장면으로 잘 가. 따져봤을 때는 혼자 방에서 혼잣말을 하는 듯한 잘 가 그 한마디로 모두 끝이 났죠. 흐린 그대 뒷모습만 남기고 잘 가 그 흔한 말로 우릴 지워가요. 갈 곳 없는 짙은 그리움만 남기고 메모가 가진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창하기에 부담 없는 발음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그대 듣고 있나요? 그리움을 담아 내가 보낸 그 밤의 조각들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게 들려주려 수도 없이 보냈을 지난 우리 밤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랑 안녕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 안녕. 인사를 건네는 듯한 장면이 굿나잇. 떠올랐어요. 잘 잤으면 해. 소란했던 너의 오늘 하루 너를 해치지 않길. 네가 자랑스러워. 쉽지 않은 상황에도 너는 이미 잘 해내고 있잖아. 같은 선율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사 내용도 표현 방식도 다른데요. 하나하나 마음에 다 드는데 제가 선택한 가사는 라디오를 켜고입니다. 나중에 작사가로 모셔야겠는데요. 제가 만든 선율에 가사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대 듣고 있나요? 그리움을 담아 내가 보낸 그 밤의 조각들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게 들려주려 수도 없이 보냈을 지난 우리 밤을.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작당모의 제작진인 PD와 작가가 쓴 가사도 있었답니다. 사실 가사보다는 제목에 승부를 걸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역시 작사가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작사 의뢰에 응해주신 작사가 지망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작사가를 꿈꾸게 됐나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꿈을 꾸던 거였는데 아마도 제 기억에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멋있는 걸 보면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작사라는 걸 알게 되면서 가장 처음 느꼈던 감정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이제 제가 하던 모든 것들이 음악과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작사를 처음에 꿈꾸게 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을 듣다 보니까 가사를 곱씹게 되고 하면서였던 것 같은데요. 나도 이런 위로와 공감을 누군가랑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좀 시작이었던 것 같고, K-팝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고 되게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이유는 K-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K-팝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곡 관련 책을 구매하러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작사법 책을 읽게 된 후 한번 나도 해볼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네요. 음악을 사랑한다는 점이요. 그럼 같이 작업하고 싶은 가수도 있겠죠? 더보이즈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황민현 씨와 그다음에 NCT, 특히 도영 씨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백현 씨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청춘의 그 자체였어요. 그냥 제 학창 시절 모든 걸 함께함. 그래서인지 제가 무언가에 도전을 할 때마다 곁에 있어주던 존재, 그리고 무언가의 도전을 결심하게 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백현과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제 좀 되게 큰 목표이자. 하지만 작사가란 꿈이 쉽게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수백 명의 경쟁을 뚫고 자신의 가사가 채택돼야 하니까요. 겉으론 낭만적으로 보여도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요. 그럼에도 작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단순하게 그냥 그 과정이 재미있어서 계속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데뷔까지 기약이 없고 뭐 데뷔를 한 후에도 계속 곡을 낼 수 있다는 뭐 확정적인 그런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걸 쓰는 과정, 한 곡을 이제 제 글로 다 쓰고 그걸 다시 돌아봤을 때 그게 다 재밌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난 무조건 데뷔를 해야 돼, 난 무조건 이걸로 성공을 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은 진작에 이제 그만뒀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재밌는 거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고, 뭐 아직 발매된 건 아니지만 작사가가 꿈이 아니라 데뷔가 꿈이 되어버린 것만 같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저한테 좀 작사는 짝사랑 같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걔를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걔만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도 몰라주더라고요. 근데 언제쯤 걔도 저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계속 표현한다면? 어쨌든 간에 뭐 작사는 마라톤이니까요. 근데 단거리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는데 같이 달려주는 동료 작가님들 계시니까 외롭진 않은 것 같아요. 외로우면은 좀 되게 더 힘들었을 텐데 그렇진 않아서 제가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사를 사랑하고 작업을 즐거워하고 음악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니 K-팝 가사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사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작당 모의, 히든 트랙, 작사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쉿, 여러분만 들으세요. 작사가에 대한 각종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든 트랙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 작사가는 저작권료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나 지금 갓 입봉하신 분들이나 작품비가 같단 말이에요. 20년째 지금 동결이고, 일단 작품비 쪽은 거의 최저시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수준이고, 저작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이블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앨범이 몇 장 팔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낙폭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수익이 상당하다고 하기에는 네,
되게 많이 팔리는 레이블의 아티스트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수익이 좀 좋지 않냐, 저작권료 많이 받지 않냐 하는데 기준이 너무 달라요. 내가 이 가사를 온전히 혼자 다 썼느냐, 공동으로 들어갔느냐로도 갈리고, 그리고 데뷔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그 수익이 많거나 안정적이라고도 보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궁금증. 녹음실도 가고 가수와 함께 작업한다? 아니요, 작사가는 그냥 가사만 쓰면 되고 요즘은 딱히 현장에 가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비대면으로 일하는 게 너무나 활성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장에 가지 않고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가 많아요. 딱히 녹음에 관여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세 번째 궁금증. 가사를 쓰는 건 낭만적인 일이다? 밤늦은 시간 노트에 만년필로 우아하게 쓸 것 같은데. 지금은 낮에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종종 씁니다. 산책하면서도 많이 작업을 해보고. 네 번째 궁금증. 작사가의 MBTI는 감성적인 F가 많을 것이다? 발라드 가사나 뭐 이런 이별 가사나 이런 거 쓸 때도 정말 네. 완전 T로서 오. 정말 메마른 눈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잠깐 정말 T세요? 네, 저는 굉장히 T예요. 아니 가사를 보면 완벽한 F로 저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놀랍게도 T고요. 기계적으로 T가 아닌데 T처럼 작업하고 있어요. 의외로 저처럼 T도 많네요. 마지막 궁금증. K-팝 작사가는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 삶에 대한 깊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깊고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주는 파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나이가 많아서 혹은 적어서가 이 시장에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K-팝 작사가들의 당당한 이야기, 작당 모의는 여기까지입니다. 4분가량의 노래 가사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간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죠. 누군가를 자세히 알면 알수록 그를 이해하고 좋아하고 또 사랑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가사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K-팝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멜로망스 정동환, 구성 김재희, 연출 유기성, 주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사를 저의 그냥 뭐 개인적인 뭔가 바람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항상 작업을 할 때 늘 뭔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저도 이제 계속 초심을 다듬으면서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진정성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뭔가 그냥 편안하게 가사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장이라고 하니까 너무 사회에 물든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가사 얘기를 할 공간과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사실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